자,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내면에 발생하는 점식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교재에서는 17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식이라는 거는 제가 풀어드린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회차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식이란 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읽어드리면 동 내부 물이 전해액이 되어 동의 강제는 양극화가 되고 국부전지가 일시적으로 일어나 보일러 수중 용존산소가 양극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보일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치고 우리 노통 보일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연소실이 이렇게 노통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버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이 보일러 내부에는 물이 존재하죠. 물을 채워서 우리가 끓여가지고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H2O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전해액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이란 건 뭐냐면은 전기를 분해하는 액체를 전해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중에 이제 전류, 전기적 성분이 있으면 그 전기적 성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중에 양극, 그 전기적 성분은 음극과 양극이 있죠. 그 중에 양극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양극이 모이는 곳은 주로 어디냐? 스케일이 많이 쌓인 곳이나 강제 표면이 불균일하거나 혹은 산화철의 보호 피막이 깨어진 곳. 그러니까 우리 보호 피막이라 하면은 녹을 방지하는 일종의 페인트, 도료를 칠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 깨어진 곳에 이 양극들이 모두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이러한 원인으로 양극이 이렇게 들러붙게 되면 전기적 성분 중에 양극이 들러붙게 되면 수중에 녹아있던 용존 산소죠. 그 산소들이 분리되어서 이 양극이 모인 곳에 이런 식으로 저명식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이 동체와 접하면서 동체 부분을 부식을 시키게 되죠. 왜? 산소라는 거는 동체와 만나게 되면은 이 동체는 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이 산화작용을 다른 말로 부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가 마치 점 형태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식을 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식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 우선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가 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스케일이 많이 쌓인다던가 아니면 강제 표면이 불균일한 부분이 많다라던가 혹은 산화철의 보호 피막이 깨어진다던가 이런 경우에 점식이라는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일러 내면에 발생하는 점식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1번에 보시면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그렇죠.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제거해주면 점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연판을 매단다라고 했는데 자, 이 두 번째 보기는 아연판을 매다는 방법은 다른 말로 희생양극법이라 그래요. 자, 양극법. 자, 그래서 희생양극법이라는 거는 여기에 동체에다가 어떤 판을 매다는데 그 물질이 뭐냐면은 아연판이라는 겁니다. 아연판. 요 아연판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온화 경향이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동체가 철이잖아요. 스틸이란 말이에요. 이 철보다 전이가 낮아요. 전이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전극을 잘 빨아들이고 또 전이가 낮다 보니까 이 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이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압이랑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전기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압이 센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이도 마찬가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틸, 철보다 전이가 낮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양극들이 어디 달라붙어요? 동체보다는 스틸보다는 이 아연판에 들러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연판이 양극을 모두 흡수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아연판이 부식하게 되고 동체는 부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연판이 동체 대신에 희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극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희생양극법을
점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연판을 매단다. 요거는 점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내면에 도료를 칠한다. 그렇죠. 산화철의 보호피막이 깨진 곳에 주로 이러한 용존산소 또는 양극이 모이기 때문에 도료를 잘 칠해서 부식을 방지해줘라.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에 브리딩 스페이스를 크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브리딩 스페이스와 관련이 있는 거는 교재 4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 해설을 보셔야 되는데, 해설에 보시면 브리딩 스페이스는 가세트 스테이와 노통 사이의 거리로 열 팽창을 흡수하고 그루빙, 구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보한 공간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점식과는 관계가 없고요. 구식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뭐 그루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 접히는 거, 이런 식으로 접혀버리는 현상을 구식 또는 그루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게 브리딩 스페이스지 여기 위에 나오는 점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1번에 점식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원형 직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 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꽤나 자주 나오고 있죠. 달시바이스 바하 방정식인데요. HL은 F의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 자승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때 HL이라는 것은 손실 수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수도 압력입니다. 수도 압력이 뭐예요? 물을 몇 미터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미터 H2O로 씁니다. 근데 간혹 이제 H2O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손실수도 미터라고 하면 이거 수도 압력이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손실수도를 나타내요. 손실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요걸 나타내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관마찰 개수, F는 관마찰 개수인데 관의 종류에 따른 마찰 개수가 다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거는 관의 길이, D라는 건 관의 지름,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 9.8m/s 자승. 이게 뭡니까? 지구의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손실수도는 관마찰 개수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실수도는 관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말은 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수도는 커진다.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찰 저항이 커지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수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 직경과는 반비례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관의 직경을 크게 하면 손실수도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은 V 같은 경우는 유속이기 때문에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밑에 항목은 잘 안 나오고 보통 보면 요걸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묶어서 뭐라 합니까? 요런 거를 속도수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수두로 나타낼 때는 손실수두와 속도수두는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번에 보시게 되면 원형 직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 수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관 길이에 비례한다. 자, 그렇죠. L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속도수두에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방금 속도수두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관 안찌름에 반비례한다, 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 마찰 개수에는 비례한다, F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32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 1파운드를 표준 대기압하에서 1도F, 요게 화씨였죠. 1화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는 교재 22페이지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요런 거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정리해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kcal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도시 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단위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kcal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TU, 1BTU랑
보시면 물 1파운드, 파운드 단위입니다. 1파운드를 1도F 화씨죠. 1화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 또는 화씨 모두 뭡니까? 미국에서 주로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BTU 역시도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CHU 같은 경우에는 물 1파운드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어찌 보면은 조합해 놓은 형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요 물 1kg, 키로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TU는 그냥 이제 미국에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 도F, 화씨 같은 경우는 전부 미국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화씨 하면은 BTU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CHU라는 거 요 C 있죠? C가 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 도시구나. 파운드 도시 섞어 놓은 거니까 파운드 도시구나. 그래서 CHU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1파운드를 표준 대기압하에서 1도 F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자, 파운드 화씨, 파운드 도 F. 자, 그래서 BTU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연료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체 연료, 그리고 액체 연료, 그 다음에 기체 연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특수연료인데 그 특수연료는 좀 제쳐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성상으로 나타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연료로서 좋은 거는 기체 연료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가 좋고 고체 연료가 가장 안 좋다라고 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 기체 연료는 우선은 발열량이 커요. 발열량이 크다. 연료기 때문에 발열량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완전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검댕이라든가 이물질들이 좀 덜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까 고체 액체보다 환경 오염이 좀 덜 하겠죠. 자, 대신에 성상이 좋은 만큼 어때요? 가격이 비싸다 라는 단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발열량이 작고요. 발열량 작다. 그 다음에 좀 불완전 연소합니다. 불완전 연소하게 되고 대신에 가격은 어떨까? 좀 저렴하다. 또는 뭐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는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체 연료보다는 발열량이 크고 완전 연소하고 조금 비쌉니다. 근데 기체 연료보다는 발열량이 작고 좀 불완전 연소하고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연탄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액체 연료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면 휘발유 뭐 디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기체 연료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액체 연료가 가지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저장 및 운반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 고체에 비해서는 액체는 어때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모양만큼 꽉 채울 수 있잖아요. 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뭐 석탄을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용기가 있으면 액체는 다 들어 차는데 석탄은 중간중간에 이 틈이 생기겠죠. 고체니까. 그래서 저장에 있어서 액체 연료가 훨씬 더 큰 장점이 있고, 기체 연료랑 비교하더라도 기체 상태로 이제 용기 안에 보관하면은 이 체적이 크기 때문에 얼마 못 합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압축을 해가지고 액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액화 석유가스라든가 액화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34번 돌아가서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보기를 보면 다 어때요? 석탄에 비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탄은 뭡니까? 고체 연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랑 고체 연료랑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1번 석탄에 비해 연소 효율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요? 이
고체 연료에 비해 액체 연료가 발열량이 크고 완전 연소하죠. 그러니까 연소효율은 어때?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2번에 석탄에 비하여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석탄에 비하여 재와 그름이 적다. 왜? 완전 연소하니까. 그 다음 4번에 석탄에 비하여 고온을 얻기 쉽다. 왜? 발열량이 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세관을 할 때 규산염, 항산염 등 경질 스케일의 경우 사용되는 용해 촉진제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런 문제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질 스케일의 경우 용해 촉진제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불화수소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수 분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교재에서는 8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출이란 건 뭐예요? 분출 작업을 얘기합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수면이 있고요. 자, 수면부에서 분출할 수 있고 수저부에서 분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하는 거 수면 분출. 그래서 요거는 유지류라던가 부유물,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오염된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저 분출 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은 거, 침전 슬러지 또는 뭐 침전된 이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출 작업을 통해서 물의 pH 값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보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출 작업을 할 때 그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자, 1번 분출 장치는 스케일, 슬러지 등으로 막히는 일이 있으므로 1일 1회 이상 분출 작업을 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보면 블로우라 그래요. 블로우, 불어낸다 라고 해서 야, 블로우 작업 했냐? 오늘 블로우 작업 했냐? 안 했으면 빨리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분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 이상 분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분출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분출한다고 이거 밸브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브 열어놓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다 보면은 이 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수면을 잘 감시하면서 분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2인 1조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2인 1조 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분출 작업을 마친 후에 밸브 또는 코크가 확실하게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돼 있는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밸브를 잠궈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연속 사용하는 보일러는 부하가 가장 약할 때 분출한다. 요것도 맞는 거죠. 내부의 부하가 크다라는 거는 내부 압력이 높다라는 거죠. 내부 압력이 높을 경우에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밸브를 열어서 안쪽에 있는 물을 쫙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 압력이 높아버리면 이 빠져나오는 물의 압력이 워낙 세버리니까 뭐 이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기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기라든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다친다, 요런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사용하는 보일러는 부하가 가장 약할 때 분출 작업을 행해주는 게 좋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3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분자량이 18인 수증기를 완전 가스로 가정할 때 표준 상태 하에서의 비최적은 약 몇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비최적이라는 것은 단위가 지금 나와 있죠.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최적 단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단위 질량당 최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단위 질량당 최적 또는 우리 지구상에서는 우리 중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질량 또는 중량을 섞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단위 질량 또는 단위 중량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편의상 여기서는 단위 질량당 최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분자량이 18인 수증기를 완전 가스로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 가스라는 거는 완전한 상태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상기체입니다.
자, 이 이상기체는 완전히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라고 해서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데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할 때는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우리가 실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성상이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뭐 또 초단위로 막 이게 성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거를 우리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기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건 뭐였습니까? 표준 상태, STP 0도시 1기압 상태에서는 모든 기체의 1몰은 최적이 22.4리터로 같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g이 아니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때는 미터 삼승으로 나타냅니다. 리터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g일 때는 리터로 나타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킬로그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미터 삼승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터 삼승을 위에 적고요. 아래쪽에다가 제가 질량 킬로그램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 가스 이상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분자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18kg이란 뜻이에요. 18kg일 때 요 최적은 얼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1몰이라면 22.4 미터 삼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 완성됐어요.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식이 완성된 겁니다.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22.4 나누기 18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이 1.244 단위도 그대로 오죠.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뭡니까? 빛의 적은 분자량분의 22.4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러한 이상기체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게 된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란 거는 이게 딱 정해진 공식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푸시기 편하라고 해설에는 임의적으로 제가 공식을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식을 만들어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분자량분의 22.4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대신에 1몰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용수 처리 중 현탁질 고용물의 처리 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요 방식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일러 용수의 외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외처리는 뭐냐면은 보일러 안에 물을 넣기 전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안에 있으면은 보일러 내처리 방식이 되는 거고 보일러 밖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일러 외처리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일러수의 외처리 방식은 용전가스 제거법이 있고 현탁 고용물 제거법이 있고 용해 고용물 제거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보면 용전가스라는 거는 보일러 수중에 녹아있는 가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탈기법, 기포법이 있는데 이 탈기법이라는 거는 또 나누게 되면은 진공탈기법과 가열탈기법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포법이라는 거는 물을 그냥 분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탈기법, 기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현탁질 고용물 제거 방법인데 이 현탁 고용물은 이 물 중에 녹지 않는 이물질이에요. 불순물인데 물에 녹지 않은 이물질이다. 그래서 물 속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을 딱 보게 되면 현탁 고용물이 많으면은 뿌옇게 탁해요. 물을 보게 되면 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보시면은 자연침강법, 여가법, 응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침각법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가라앉혀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여가법은 뭐 여가 장치, 여가 필터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응집법이라는 거는 응집 때는 약액을 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액을 써서 안에 있는 이물질, 현탁물을 응집시켜서 이렇게 뭉친다라는 거예요. 뭉쳐서 이제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현탁 고용물 제거 방법은 외우실 때 여, 침,
응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의 고용물은 요 현탁질이랑 반대겠죠. 물 속에 녹아있는 거. 녹아있기 때문에 이용교환법, 증류법, 약품첨가법을 쓰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용교환법이라는 거는 이용교환 수지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나트륨 약액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류법은 뭐예요? 증류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열을 통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끓여서 나중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겠죠. 그 다음에 약품첨가법은 그 외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용의 고용물 제거 방법은 증, 이, 약 요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존가스 제거법은 그냥 탈기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탈기법, 기포법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현탁고용물은 여침응, 그 다음에 용의 고용물은 증, 이, 약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38번에 현탁질 고용물의 처리 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현탁질 고용물은 여침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의 침강법, 2번의 여가법, 4번의 응지법은 맞고 3번의 이용교환법은 어디 있습니까? 용해 고용물 제거법에 속하는구나.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수중의 용존산소에 의한 국부전지가 구성되어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은 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앞에서 방금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자, 31번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 뭐였죠? 점식을 얘기합니다. 점식.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보일러 수중의 용존 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식이라 했고요. 국부전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양극이 되겠죠. 그래서 양극이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용존 산소가 그 동체 부분에 고이게 되고 이 용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점 형태의 부식이 생긴다. 그게 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동 내부의 물은 전해액이 되고 동의 강제는 양극화가 되어 국부전지가 일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보일러 수중의 용존 산소가 양극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부식으로 외형상 좁쌀알 크기의 반점으로 나타나는 부식을 말한다.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 점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론 강의 들으셨으면 꼭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적 냉동 사이클은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게 역카르노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그냥 카르노 사이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자, 이상적 역으로 돌리게 되면은 냉동 사이클이에요. 냉동 사이클. 그리고 정방향의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상적 열기관입니다. 열기관 사이클. 그래서 이상적 열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증기선이라든가 우리 열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장치들 있죠. 보일러 뭐 이런 것들도 통념이 되겠고요. 역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상적 냉동 사이클이다.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거꾸로 뒤집었으니까 열기관을 거꾸로 뒤집었으니까 당연히 냉동 사이클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4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 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2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답은 1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플랜지 종류 중 극히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와 16kg/제곱센치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유체 배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채널형 시트라고도 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채널형 시트라고도 한다 라고 하면은 답은 1번 홍골형 시트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압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문제 답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형 시트라고도 하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 홍골형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주로 350도씨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증기관 등 고온유체 수송관에 사용되는 고온배관용 탄소관관의 기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읽어봐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고온배관용 탄소관관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스틸 파이프 하이 템퍼레이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제가 기준을 적어 드릴게요. 주로 보면 고온배관용 탄소관관은 온도 기준으로 350도씨
이상에 사용되는 배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SPLT는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 그래서 스틸 파이프 로우 템퍼레이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온도 기준이 온도가 빙점 이하 라고 보시면 돼요. 빙점 이하에서 쓰는 거는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위쪽에 나오는 것도 같이 봅시다. SPPH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죠. 그래서 하이 프레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해서 고압 배관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1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 그래서 그냥 단순히 1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이게 키로로 하게 되면 100kg per 제곱센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SPPS라 쓰고요. 요 녀석을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라고 부르죠. 자, 요 녀석은 고압보다는 좀 낮은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1에서 10메가파스칼 사이에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거 키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10에서 100kg per 제곱센치 사이에서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씁시다. 여기다가 그냥 2-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고압 배관, 압력 배관 나왔죠. 그러면 일반 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배관은 SPP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 교재 같은 데서 보면은 일반이라는 말 없이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녀석의 압력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스틸 파이프 파이핑 라인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압력 기준은 1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0kg per 제곱센치 이하의 압력에서 쓰는 배관이 배관용 탄소 강관이 되겠구나. 앞에 일반이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기준상 순서는 배관용 탄소 강관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압력 배관용, 그 다음 제일 높은 게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구나.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3번으로 돌아가 보면 요 녀석은 350도씨를 초과하는 350도씨 이상이 되는 고온 배관에 사용하는 탄소 강관이기 때문에 스틸 파이프 하이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23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면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인력, 정보, 시설 등 기술 개발 자원의 축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축소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게 바꾸자면 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인력, 정보, 시설 등 기술 개발 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난방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단관 중력 환수식은 방열기 밸브를 반드시 방열기의 아래쪽 태핑에 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론할 때 했었는데요. 우리 보일러가 있을 때 단관 중력 환수식이라는 거는 우선은 단관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관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이죠? 우리가 전기 보일러라고 하면 전기 주관과 환수 주관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방열기를 설치를 하자면 방열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코일을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린다라고 칩시다. 그냥 단순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되는 우리 보일러에서 이 공급되는 게 전기라고 한다면 주전기관을 통해서 전기가 방열기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전기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나오는 건 뭐예요? 방열하고 나면 전기가 일부 식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는 응축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배관이 단관이라고 해서 이게 한 라인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기랑 응축수랑 섞여서 다닌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관 중력 한수식은 아무래도 순환율이 복간 중력 한수식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대신에 관이 한 라인이다 보니까 설치비는 좀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 1번 보기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본다면 이러한 단관 중력 한수식은 방열기 밸브를 반드시 방열기의 아래쪽 태핑에 단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증기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다가 방열기 밸브를 달아줘야 된다. 요 태핑에다가 단다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 이론 책에 보면은 이 공기 빼기 밸브는 위쪽에 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응축 가스 공기를 빼줄 때는 방열기 위쪽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에어벤트 공기 빼기 밸브는 위쪽, 그리고 방열기 밸브는 아래쪽에 설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진공환수식은 응축수를 방열기보다 위쪽에 환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가 위쪽에 있고요, 방열기가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기를 이렇게 보내주고 난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환수를 할 건데 이 환수 펌프가 진공 펌프일 때는 이 방열기가 아래쪽에 설치되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진공 환수식은 응축수를 방열기보다 위쪽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응축수를 여기서 이제 방열하고 나오는 게 들어갈 때 뭐예요? 들어갈 때는 증기인데 여기 방열하고 나올 때는 응축수잖아요. 응축수. 그래서 트랩을 설치했다 치고 그냥 응축수가 나온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응축수를 환수관 위쪽으로 보낼 수 있다. 어떤 경우? 이게 진공 펌프일 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증기 난방 방식 중에 중진기라고 해서 중력환수, 기계환수, 진공환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진공환수 방식이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진공펌프에서 불응축가스라던가 이 공기를 모두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 효율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가 하부에, 보일러보다 하부에 설치되더라도 순환이 용이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기계환수식은 각 방열기마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요것도 맞는 거죠. 왜? 기계 환수식은 순환 펌프로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공기 빼기 밸브를 장치의 최상단에만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순환하면서 불응축 가스는 상부에 모여서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방열기마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은 어떤 거겠어요? 기계 환수 방식이 아니고 중력 환수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은 틀렸다라는 소리인데 왜 틀렸냐 한번 봅시다. 습식 환수관의 주관은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곳에 배관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런 거죠. 우리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기가 있을 거예요. 방열기가 있을 때 방열기의 환수 주관이, 지금 수면을 너무 높이 그렸네. 조금 낮춥시다. 이렇게 해서 환수 주관이 이렇게 위쪽에서 오다가 보일러 가까운 데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뭡니까? 처음부터 환수 주관이 이렇게 내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위쪽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항시 요 배관은 환수 주간 뭡니까? 환수 수평 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수평 주간, 아래쪽에 있는 요 수평 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수평 주간이 수면보다 위쪽에 있으면 뭐였어요? 건식. 그리고 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은 습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환수 주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쌤 이거 건식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일러 동체는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일러 상단 뜨거운 부분이죠. 기체 부분에다가 응축수, 차가운 응축수를 뿌려버리게 되면 부동 팽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평 주간은 위쪽에 설치하되 마지막에 인입 라인은 보일러 가까운 곳에서 낮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수면보다 위에 있으면 건식, 아래에 있으면은 습식이기 때문에, 자 4번 습식 환수관의 주관은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곳에 배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뭐예요? 습식 환수관의 주관은 보일러 수면보다 낮은 곳에 배관하는 거고 위쪽에 있으면 건식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배관의 지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봅시다. 1번 행거는 아래에서 배관을 지지하는 장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떠받들어 지지하는 장치는 서포트였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서포트는 위에서 걸어 당김으로써 지지하는 장치이다. 자, 위에서 배관을 걸어서 지지하는 장치를 행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번은 서로 반대로 돼 있네요. 그래서 1, 2번 다 틀렸고, 자, 그다음 3번에 리스트레인트는 열팽창에 의한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속 또는 제한하는 장치이다. 요게 맞는 거네요. 그래서 구속 또는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리스트레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4번까지 봅시다. 4번에 보시면 브레이스는 열팽창이나 부력에 의한 처짐을 제한하는 장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브레이스는 진동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 장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그러므로 4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피부과크 용접에서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류 용접기와 교류 용접기 비교해 드린 적도 있었죠. 그리고 해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직류 용접을 사용할 것 되어 있는데, 직류 용접기보다는 교류 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기 쏠림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접지점을 댈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 할 것,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부와 접지점을 멀리 둬야 되고, 이게 가까워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용접부랑, 그러니까 우리가 용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용접기랑 접지선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 아크가 쏠려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접지점을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용접하는 부위와 멀리 두는 게 좋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과 동일 방향으로 기울일 것,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재가 요렇게 있고요. 우리가 비드를 만들 겁니다. 비드를 이렇게 만들 건데, 제가 이쪽 방향으로 비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비드를 만들게 되면 비드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쏠려요. 뒤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쏠립니다. 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비드가 뒤쪽으로 쏠려요. 자, 이때 용접봉을, 자, 요 펜이 용접봉이라고 가정합시다. 용접봉을 요렇게 뒀을 때, 수직으로 딱 놓았을 때 가급적이면 이 진행 방향으로 요렇게 기울여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게 후퇴법이거든요. 진행 방향 이렇게 후퇴법이기 때문에, 이 후퇴법으로 오면 아크가 뒤로 쏠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요걸 이제 전진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 아크 쏠림 방향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크를 밀면서 오기 때문에 이 막 날아튑니다. 비산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크가 막 날아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전진법보다는 후진법으로 하는 게 아크가 좀 더 안정적이고요.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러한 자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후퇴법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과 동일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크가 절로 쏠리면은 저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긴 아크를 사용할 것 돼 있는데, 짧은 아크를 쓸수록 좋은 거예요. 자, 긴 아크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제 손이 모재입니다. 모재인데 이 용접봉을, 여러분들 처음 용접하시는 분들은 이 용접봉을 갖다 대보면 탁 붙을 거예요. 왜? 서로 잡아 당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용접 원리가 뭡니까? 탁 붙으면 안 되고 살짝만 띄워버리게 되면 쇼트가 발생해요. 그 쇼트의 원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쇼트가 팍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쇼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틈이 필요한데, 이 모재와 이 용접봉 끝에 요 길이, 틈, 요런 거를 아크 길이라 해요. 그래서 이 아크 길이는 가능한 한 작은 게 좋아요. 그 말은 쌤 너무 가까이 가면 붙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되 붙지 않는 정도로 띄워라. 그러니까 완전히 모재에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띄워줘라 라는 겁니다. 용접 연습하실 때. 그렇게 해야 이 아크가 안정적이고요. 이게 만약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은 열이 막 비산되기 때문에 자기 쏠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날아튀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비드를 내주는 게 좋다. 아크 길이는 가능한 한 작은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4번에 긴 아크를 쓰는 게 아니고 짧은 아크를 써주는 게 좋다. 아크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내식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크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해 보시면 스테인리스 강의 크롬 성분은 내식성, 내열성, 작용성을 증가시키며 탄화물의 생성을 양호하게 하여 내마멸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의 함유량에 따라서 그 경도나 내식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해설에 참고적으로 작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작용성은 스스로 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담금질 후에 선행시킬 때 선행하는데 자기 혼자서 단단해지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단단해진 성질을 작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크롬의 함유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다음 보온재의 종류 중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온도 기준 적어 드리겠습니다. 성면 같은 경우는 350에서 550도씨 이하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울은 300도씨 이하. 그 다음 우모펠트 같은 경우는 요게 100도씨 이하네요. 100도씨 이하. 그 다음 앞면 같은 경우는 600도씨 이하. 그래서 전부 이하입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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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하. 자,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는 우모펠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4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배관도에서 EL-300TOP로 표시된 것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전에 관련된 문제 푼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EL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되는데, EL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아무 말 안 하면은 지역의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너지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건물에 배관이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배관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어느 한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된 거 보니까 가운데 있는 배관이 평균적으로 제일 중심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요 배관의 중심점을 우리가 기준면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러면 이게 EL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도면을 보면 이게 배수관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나오는 EL-300의 TOP라는 뜻은 우선은 요거는 이제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면보다 -300이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데 300mm 밑에 있다. 뭐가? 그 배관의 윗면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기준면에서 아래쪽에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배관의 윗면까지의 길이가 300mm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EL-300 TOP.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배관의 윗면이죠. 윗면이 요 기준면으로부터 -300mm 아래쪽에 있더라. 요런 뜻입니다. 그럼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L+300 TOP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입니다. 이제는 위쪽으로 300mm 높은 곳에 위에 배관의 윗면이 위치해 있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EL 플러스 위로 간다. 300 TOP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쪽에 배관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요거는 아랫면이 요 면하고 똑같이 위치돼 있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제가 요 바텀을 기준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면 EL에서부터 높이는 똑같대. 기준면이면 여기죠. 선을 잘못 그었어요. 자, 요 기준면으로부터 EL의 위쪽으로 300mm 올려서 뭡니까? 요 배관은 아랫면이 위치해 있네. 그럼 BOP. 바텀 오브 파이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번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봤으니까 2L 마이너스 300의 TOP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파이프 윗면이 기준면보다, 자, 파이프 윗면이 기준면보다 어떻게 돼 있다? 300mm 낮게 돼 있다. 300mm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가마 밸브를 작동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6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그 내용, 해설에 있는 내용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가마 밸브를 작동 방법에 따라, 자, 작동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벨로즈, 다이어프램형, 피스톤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파일럿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조에 의한 분류, 구조에 따라 나누게 되면 스프링식과 추식이 있다라는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관 공작 시 강관용 또는 측정용 공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인데 강관용 공구냐 또는 측정용 공구냐 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강관용이든 측정용이든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면은 답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2번부터 보면 2번의 수증기 같은 경우는 관의 수평을 측정하는 장치고요. 이 녀석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수평계, 수평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녀석은 수평을 측정하는 장치니까 측정용 공구가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파이프 커터 같은 경우는 강관용 파이프 커터가 있죠. 그래서 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커터기 때문에 요거도 강관용 공구로 본다 해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파이프 리머라고 해서 파이프 리머는 관을 절단하고 나서 관 내부의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마찬가지 강관용 파이프 리머가 존재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 로프 로스트 같은 경우는 해설을 같이 봅시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의 배관을 유지 보수 수리 확장 작업을 할 때 관 내부를 동결시키는 장치로 측정용 공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측정용 공구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관을 동결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구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3번 보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 따른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설치 시공 범위에서 품목 명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교재에서는 266페이지에 나올 거고요. 해설의 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1번 태양열 지별기 같은 경우는 열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일종 압력 용기 같은 경우는 압력 용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 3번에 회전가마 같은 경우는 요업 요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추결식 증기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추결식 증기 보일러는 없어요. 추결식 증기 보일러 말고 추결식 전기 보일러는 열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증기 보일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4번 보겠습니다. 어떤 측정법으로 동일 시료를 무한에 측정하였을 때 데이터 분포의 평균치와 참값과의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돼 있죠. 이전에도 한번 봤던 문제인데 답은 4번입니다. 정확성을 나타내고요. 교재에서는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설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설 한 번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차가 나옵니다. 오차. 오차라는 것은 공식으로 쓰게 되면 xi 빼기 뮤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xi가 시료의 측정치, 뮤라는 게 모집단의 참값입니다. 그래서 측정치 빼기 참값을 해서 만약에 측정한 결과가 참값이랑 뺐을 때 0이 나온다면은 오차가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다, 100% 맞다 이런 뜻인데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씩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치에서 참값을 뺀 값이 오차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2번에 신뢰도 같은 경우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오차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표현한 값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뢰도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정밀도 또는 뭐 정도라고 하는데 동일한 시료를 무한히 측정하면 그 측정에 대한 산포를 갖게 되는데 이 산포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확성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산포의 크기를 나타내면은 정밀도 또는 정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치우침 또는 정확성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 답으로 나온 항목인데 정확성이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치우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정확성을 공식으로 쓰면 x바 빼기 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듯이 뮤라는 거는 모집단의 참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x바라는 거는 평균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평균치에서 참값을 빼게 되면은 정확성이 나오는구나, 그 치우침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4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평균치와 참값과의 차를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물어봤죠. 평균치 빼기 참값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답은 4번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동관의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입니다. 몰코 이음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이음 방법에 속하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맞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2번에 플랜지 이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관용 플랜지 이음새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 동관을 용접하고 이 플랜지, 양쪽의 플랜지를 체결하는 방식. 그래서 플랜지 이음을 할 수 있게끔 된 동관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납땜 이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용접 이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납 용접봉을 쓰게 되면 은납댐이라고 부르고 황동 용접봉을 쓰게 되면 황동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납댐 이음은 말 그대로 용접 이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압축 이음이라고 돼 있는데 요 압축 이음을 다른 말로는 플레어 이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플레어 이음새는 플레어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이때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성형을 해요. 자, 이때 나팔이라는 게 영어로는 플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나팔로 성형한다라고 해서 플레어 이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성형하고 거기에다가 이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 플레어 볼트 너트를 이렇게 이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몽키로 조이겠죠. 자, 이때 꽉 조이면 꽉 조일수록 어떻게 돼? 내부에 있는 나팔 모양의 동관이 꽉 압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어 이음을 다른 말로 또 압축 이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동관용 이음 방법이 맞는 거고요. 1번의 몰코 이음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5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관리도에서 측정한 값을 차례로 타점했을 때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30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자,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거는 경향이었죠. 뭐 영어로는 트렌드라고 하는데 답은 3번이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향이라는 것은 이게 밑에 게 LCL,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UCL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센터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도에서 측정한 값을 차례대로 타점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더라. 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경향 또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적어 드릴까요? 자, 요게 경향이고, 자, 그 외에도 뭐 연도 있고요. 연이라는 거는 요렇게 나타냈을 때, 자, LCL, CL, UCL이면, 자, 연이라는 거는 해설에 나오는데 관리도에서 점이 관리한계 내에 있고 중심선의 한쪽에 연속으로 나타나는 점. 그래서 요 중심선에서 만약에 아래쪽에 나타나면 아래쪽에만 나타나고 위쪽에 나타나면 위쪽에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타점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만 딱 나타나는데 요런 거를 연이라고 한다. 혹은 위쪽에 있으면 위쪽에만 나타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u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같은 경우는
자, LCL, CL, UCL 같으면은 주기성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주기성이라고 한다. 주기성. 또는 이제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은 주기성이라고 해서 점이 주기적으로 상하로 변동하며 파형을 나타내는 모양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경향, 연, 주기성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6번에 보시면 관리도에서 측정한 값을 차례대로 타점했을 때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 경향 또는 뭐 트렌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 33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은 길이, 질량, 강도, 압력 등과 같은 계량치의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일종의 막대 그래프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히스토그램이고 뭐 굳이 따지자면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전에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공업 경영 문제에서는 히스토그램 하면은 도수 분포표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승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분포 모양을 알고 싶을 때,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떤 시점에 감소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원 데이터를 규격과 대조하고 싶을 때, 즉 부적합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집단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어진 데이터와 규격을 비교하여 공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57번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했는데 한번 봅시다. 1번 로트의 분포를 알고 싶을 때, 맞죠? 분포 모양. 자, 그 다음에 2번 로트의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을 때, 요것도 맞습니다.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 3번에 규격과 비교하여 부적합품을 알고 싶을 때, 요것도 맞죠? 그래서 원데이터의 규격과 대조하고 싶을 때라고 해서 이게 부적합품 파악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에 주요 품질 항목 중 개선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을 때 이러한 항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므로 5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8번 보겠습니다. 정상 소요 시간이 5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2만원이며 특급 소요 기간이 3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3만원이라면 비용 구배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기서 특급 소요 기간이라 돼 있는데 특급 소요 시간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3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비용 구배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건축 사업을 한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정상 시간으로 짓게 되면은 5일 정도가 소요된대요. 물론 이 5일 안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안에 짓는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키면은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기간, 공기라는 거는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어때요?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은 보통 보면 우리 건설 현장 가면은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료 같은 경우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비용이 덜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기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특근을 시킨다던가 잔업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죠. 대신에 특근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근 비용, 잔업을 시키면 잔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교재에서는 특급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급 시간. 그래서 특근을 시키고 잔업을 시켰을 때 요 특급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사기간이 3일로 줄어요.
대신에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3만 원으로 늘어나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늘어나더라. 요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수는 줄었지만 비용이 늘어났죠. 근데 이 특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 이 비용 구배를 구해보지 않고 특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정상 소요 일수보다 일수는 줄겠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구해내는 게 비용 구배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구배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비용 구배는 뭐 해설에도 나옵니다. 정상 시간 빼기 특급 시간. 그래서 특근이나 잔업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근이나 잔업을 했을 때 줄어든 일수 또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급 비용 빼기 어떻게 됩니까? 정상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셔도 되는데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값에서 낮은 거 빼면 됩니다. 높은 값에서 낮은 거. 그 무슨 말이냐? 정상 시간이 5일이고 특급 시간이 3일이다라는 거는 5가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5 빼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비용도 마찬가지. 특급 비용이 당연히 높겠죠. 특근 시켰으니까. 그래서 3만 원 빼기 낮은 거 2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빼기 2만 원.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거저 먹겠죠. 요령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시간이고 위에 거는 비용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계산기로 구해보시게 되면 5,000원. 인데 여기서는 이제 1일당이라고 돼 있죠. 왜? 이게 5일 3일이니까 요게 일수고요. 위에 거는 원으로 돼 있으니까 뭐 만원 돼 있으면 만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원 퍼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래서 단위는 원 퍼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9번 보겠습니다. 무결점 운동으로 불리는 것으로 미국의 항공사인 마틴사에서 시작된 품질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교재에서는 33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거 한 번만 딱 보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자, 무결점 운동이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제로, 디펙트 라고 합니다. 자, 제로는 뭡니까? 0으로 만들겠다. 뭐를? 이 디펙트라는 게 뜻이 결함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라 하면 돼요? 결점이 되겠네. 그럼 0으로 만들겠다. 뭐를? 결점을 0으로 만들겠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무결점 운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영문자 앞에 걸 따서 ZD 요렇게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결점 운동 제로 디펙트 답은 1번 Z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60번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컨베이어 작업과 같이 단조로운 작업은 작업자에게 무력감과 구속감을 주고 생산량에 대한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등 폐단이 있다. 다음 중 이러한 단조로운 작업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채택되는 직무 설계 방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 노무를 할 때 사람들이 쉽게 잘 지치고 제대로 버티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방지하는 그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자율경영팀 활동을 권장한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단순 생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율경영팀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하나의 연속 작업 시간을 길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거겠죠. 상식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하나의 연속 작업을 길게 한다? 단순 생산, 단순 노무 이런 걸 길게 해봐요. 사람이 빨리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해준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읽어보면은 3번. 작업자 스스로가 직무를 설계하도록 한다. 맞죠? 책임감을 주는 겁니다. 능동력을 주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60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1번이네요. 1번은 효율 구하는 공식인데, 자, 분수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500 곱하기 539 넘어가시고요. 150 곱하기 9800. 자, 그 다음에 한 칸 넘어가서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 분수인데 요거 바꾸려면 여기 SD키 눌러주시면은 91.66이 나오겠네요. 91.66%.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6 곱하기 48 곱하기 갈로 여시고 20 빼기 자 갈로 한 번 더 여시고 요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 다음 갈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1.05가 되겠네요. 는 해보면 자 분수로 뜨는데 소수로 바꿉니다. SD 눌러주시면 9676.8이니까 답 그대로 나오네요. 우리 보기에 답을 찾으려면 8에서 반올림하면은 9677이 되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에 우선은 이론산소량 구하는 공식. 자, 분수 열어주시고 22.4 곱하기 1. 사실 1 안 곱해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 내려가서 12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보면은 자, 분수 소수로 바꾸고요. 1.866이 나오게 되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이론 공기량 구합니다. 분수 열어주시고 1.866 방금 구한 값이죠. 그 다음 내려가서 0.21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 분수키 SD로 바꾸고요. 그래서 8.885가 나오네요. 그래서 5에서 반올림하면은 8.89가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안 풀어봐도 되는데 그냥 공식이니까 한번 입력은 해볼게요. 자, 분수키 여시고 22.4 그 다음 내려가시고 18 해서 는 하게 되면 분수 소수로 바꿉니다. 1.244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봅시다. 비용구배 분수키 여시고요. 3만원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2만원 빼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큰 거 5에서 또 3 이렇게 뺍니다. 는 하게 되면은 5,000원 per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사용 방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